연구부 차석팀장 금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뇌졸중 초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활특 강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병원 진료부원장님이신 김종혁 부원장님이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식사를 다 하셨죠? 네. 또 먼데서 오시느라 차도 막히는데 고생 다 하셨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너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산병원 진료부원장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로 앓고 계시는 뇌졸중에 대한 개요들이랑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치료들 개념과 또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뇌졸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즘 언론이나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건강을 많이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주제인데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뇌졸중. 뇌가 갑자기 기능을 중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때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시적인 뇌정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뇌졸중의 정의는 이게 뇌혈관이 원인이 되어서 뇌 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CT나 MRI에서 그 뇌졸중의 증거가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뇌졸중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그 허혈성 뇌졸중과 그리고 출혈, 피가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이제 뇌출혈, 뇌실질 내에 여기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와 그리고 뇌는 여러 가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는 이렇게 뼈로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는데 뼈로부터 시작해서 경막 그리고 경막 아래에 지주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뇌실질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부위에 출혈이 생기느냐에 따라 경막 외 출혈 또는 경막 하 출혈 그리고 지주막 하 출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각각의 지주막 하 출혈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경막 하 출혈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소할 수 있는데 어느 부위에 그리고 정맥이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동맥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주막 하 출혈, 경막 외 출혈, 경막 하 출혈을 나눠볼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동맥에 꽈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동맥류라고 하는데 그 동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뒤에 보시면 또 뇌경색의 종류로는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그리고 경계영역 뇌경색 이렇게 총 크게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혈전성 뇌경색은 혈관 내부에 혈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해서 그 부위에 막혀서 생긴 경우를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색전성은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이런 혈전들이 어느 근위부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원위부에 있는 멀리 있는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를 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경우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얘기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제 큰 혈관들이 아니라 뇌를 공급하는 혈관들 중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를 열공성이라고 하고요. 경계영역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반적인 뇌를 공급하는 큰 혈액 총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를 경계영역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어서 이 부위를 막는 경우죠. 그리고 색전성 같은 경우는 심장이든지 아니면 근위부의 목의 경동맥에 있는 이런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서 뇌에 공급하는 혈관을 막는 경우를 색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계 영역인데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저하를 하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뇌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경계 영역이라고 해요. 큰 혈관이 가는 부위들은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살아남고, 그런데 큰 혈관이 아니라 큰 혈관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혈관들이 가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부족한 부위는 좀 더 취약하겠죠, 그죠? 그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를 경계 영역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출혈성 이제 그 뇌졸중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이라는 큰 그 막이 있는데 그 막 바로 아래에 뇌 동맥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를 싸고 있는 이 전체의 막에 전부 다 출혈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갑자기 의식 유소실을 하거나 이런 지주막하 출혈에서 생기는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아주 큰 두통이 생기는 게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의식 유소실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뇌 실질 내에 여기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경우는 대부분 고혈압성이 많습니다. 혈압이 좀 오래되거나 일시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예요. 유병률을 보면은 이제 사망률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우리나라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1위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암이고요.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사망률이에요. 3위와 4위가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비슷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8년경부터 해서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갑자기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젊은 나이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부터 해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급증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갑자기 뇌경색이든지 뇌출혈이든지 이런 유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사망률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폐렴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10만 명당 44명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보면은 전체에는 10만 명당 216명 정도의 그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348명,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평균의 유병률이 한 2배 정도인 463명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사망률로 보면은 10만 명당 75세 이상에는 10만 명당 600명이 넘는 분들이 발생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동쪽에 강원도, 경북, 대구, 경남, 울산 이쪽에서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좀 더 적고요. 2022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에 약 13만 5천 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생겼어요. 한 해에. 한 13만 5천 명 정도 중에 그 중에 4분의 3이 뇌경색이에요. 피가 안 가서 생긴. 그리고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출혈성 중에 뇌출혈이고요. 10,000명 정도가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가 뇌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 순위로는 전체 질환 중에 14위 순서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제 진료비 후에 재활치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으로 따지면은 2위예요. 그 1위가 지금은 치매입니다. 1위가 침이고 2위가 치매고 2위가 뇌경색증입니다. 그런데 뇌출혈 대비 5배까지
20%까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환자 1인당 총 치료비는 뇌출혈인 경우가 뇌경색의 거의 2배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뇌출혈의 숫자가 적지만 1인당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초기에 의식소실을 하게 되고 신체 활력 징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뇌출혈인 경우가 뇌경색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뇌졸중이 왜 생기느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나는 고지혈증도 있고 내 옆에 사람도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도 뭐 다 갖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왜 나만 생기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뇌졸중 원인의 한 30%가 고혈압입니다. 뇌졸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30%가 고혈압을 앓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것은 출혈성이든 허혈성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5에서 75, 115에 75 혈압, 이제 수축기 혈압이 115, 이완기 혈압이 75,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20에 10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은 2배씩 증가합니다. 제곱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평소 혈압이 160에 100이다 나는, 그러면은 일반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얘기예요. 당뇨입니다. 당뇨는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뇨 조절을 잘한다고 해도 뇌졸중 발생률을 저하시킨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좀 불행히도.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뇌졸중 단독 인자로만 봤을 때는 혈당 조절을 잘 하시더라도 위험은 크게 감소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흔히 대사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들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허리둘레, 그리고 중성지방 피용사했을 때 중성지방과 고밀도지방의 수치와 그 혈압, 그리고 공복혈당, 이 5가지 수치 중에 일정 기준에 만족하는 3가지 이상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에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세요. 3.3배까지 증가되었습니다. 흡연입니다. 지금 담배는 다들 뭐 끊으셨던 분도 많으실 테고, 뭐 최근까지 피우셨던 분도 많으실 거고 이렇게 할 텐데, 흡연인 경우에도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뇌졸중을 모두 증가를 시키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도 연구에 따라서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게 혈관 연축이 되게 돼요. 혈관 연축이 되면서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와류를 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부드럽게 흘러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는 이런 그 혈류가, 와류가 더 잘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 꽈리가 더 잘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구 피임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흡연을 하시면서 여성분들 경우에는 경구 피임제 자체가 약간의 그 혈전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경구 피임제를 오래 복용하시는 이 단독 인자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흡연까지 같이 동반하시면은 허혈성인 경우에는 7.2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은 금연시 위험도는 60%도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5년까지 사회성이 떨어져서 5년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 일반인과 비슷한 이제 그 위험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금연이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뇌졸중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연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하고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을 공급하는 혈관이 크기가 비슷합니다. 뇌를 공급하는 혈관과 그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의 크기가.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든 이쪽에서 전부 다 심뇌혈관센터라고 다들 이름을 지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심근경색이 있으셨던 분들은 뇌경색 위험도 올라가게 되고요. 뇌경색 위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도 같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상지질 혈증이 요거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는데 LDL이라고 그러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심장에는. 그렇지만 뇌에는 너무 낮게 되면은 그 뇌경색 위험은 줄게 되지만 출혈성 위험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낮게 조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 중에 흔히 고지혈증 약들 설명을 보면은 고지혈증 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검사했을 때 고지혈증이 없었는데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고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지혈증 약의 성분이 주로 무슨 스타틴, 무슨 스타틴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이 스타틴에 의한 그 뇌경색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요걸 드시려고 유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21%까지 감소가 됩니다. 또한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걸 유지하시는 군하고 그리고 뇌졸중이 있다가 유지하지 않는 군들 대규모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재발 위험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을 하더라도 더 경하게, 더 약하게 뇌졸중이 생기더라. 이런 규모,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이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뇌 고지혈증이 괜찮아졌고 좋아졌고 이래 하더라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용량이라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투약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들은 안 빼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입니다. 비만 단독인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도는 높지 않아요.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과체중인 경우 BMI가 29 미만, 30 미만인 경우에는 약 22%밖에 증가가 안 해요. 그렇지만 30이 넘어가게 되면 64%까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것들보다 위험도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비만이 이 자체가 다른 질환들을 몰고 수 있는 위험도가 크죠. 당뇨든지 이상지질 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만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인데 심방세동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심방세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박으로 뛰어야지 정상인데 심방세동은 정박으로 뛰지 않고 한 번씩 이제 심장 수축하는 이거를 빼먹는다든지 그리고 심방에서 피를 충분히 짜줘서 심실로 보내고 심실에서 충분히 짜준 이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 전신에 피를 공급하게 되는데 심방에서 피를 짜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심장에서 꽝꽝꽝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심장벽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떨게 되면은 심장 안에 피가 고이겠죠? 안 짜주게 되니까. 그래서 심장 안에 피가 고이게 되면 여기서 혈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색전입니다. 색전. 그 색전을 흔히 유발하는 게 심방세동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괜찮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왜 예전에 가니까 심방세동이라 그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심방세동이 생길 확률이 2배씩 증가하게 돼요. 심방세동이 이전부터 있었던
왜냐하면은 심장이 뛰는 이 신호 자체도 뇌에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뇌 기능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심장도 정상으로 안 뛰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없으셨던 분도 이후에 심방세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도 또 있는데 좀 복잡하지만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방세동이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마음이 절렁 내려앉는 것 같은,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가 속이 안 좋거나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과음을 하셨거나 그러면 다음날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이 심방세동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드물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혈압 체크하고 동시에 여기 손목에 몇 번에 뛰는 위치를 다 아시죠? 요거를 측정을 해보시고 내 심장이 정상으로 뛰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만약에 정상으로 안 뛰고 한 번씩 빼먹는다. 그리고 일정하게 안 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순환기내과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해보시고 미리 예방적으로 약을 투약하시는 것이 뇌졸중의 위험을 상당히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수면무호흡이랑 이제 호모시스테인 혈증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연구들이 다양화되면서 이런 것들도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수면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같이 옆자리에서 자다가 숨을 멈춰요. 그러면서.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부르르 하면서 또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수면무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면무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코골이가 심한 분이라든지 또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수면무호흡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은 최근 이비인후과에서는 수면다원검사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게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수면무호흡이 일정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양압기, 우리 기도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양압기 같은 것도 건강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흔히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으시니까 이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 단백질이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정상적인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비타민 B군하고 만나서 우리 몸에 이로운 항산화 제제들을 만들게 된 전구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B가 모자라게 되면 이 호모시스테인 혈증이 높아지게 되고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것만으로도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전 위험이 높아지고 뇌경색이든 심근경색이든 그런 위험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입원하신 분들이 요즘에 신경과든 대학병원에서도 다 호모시스테인 검사도 초기에 다 같이 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도 하고요. 그래서 높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 B군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방약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영양제들 중에 비타민 B군이 높은 영양제들을 권유를 드리고 섭취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때 통계에서 정확한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호모시스테인 연구에 대해서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가 모자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D. 이 두 개가 모자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만들어내는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저도 없어요.
저도 비타민 B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B를 저도 먹고 있거든요. 이제 못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걸 조절하시는 게 추후에 재발이든지 생기지 않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염증과 감염입니다. 뭐 뇌수막염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뇌의 폐렴이든 몸에 염증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뇌경색증이 위험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음주와 불법 약물입니다. 음주는 음주량에 따라 뇌졸중 위험이 거의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냥 같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정맥을 유발해서 뇌졸중 위험이 또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부정맥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술은 점차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적정량의 음주, 소량 조금씩 드시는 거는 오히려 약간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대규모 연구들로 인해 뭐 심근경색이든 다른 이제 그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위험도를 다 봤을 때 적은 술이라도 몸에는 좋지 않다고 최근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주 절주보다는 금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 몸에는 낫습니다. 그 불법 약물도 있는데요. 이게 혈관 수축이나 혈압 상승 효과로 인해서 뇌출혈 위험이 훨씬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외국에는 워낙 마약이든지 불법 약물이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당연히 더 증가하게 되겠죠. 가족력인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에 혹시 뇌졸중이 65세 이전에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나이에 생기신 경우에는 자녀도 65세 미만의 뇌졸중 위험이 생길 확률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은 그 자녀분들이 유전이 다시 생길 확률이 거의 38%, 약 40% 가깝죠. 그래서 이 가족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호르몬 관련 요인으로는 경부피임제입니다. 이 경부피임제가 이 자체만으로도 혈소판이 응집하게 되고요. 이게 혈전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응고인자의 변화로 응고 과정이 더 촉진이 되어서 혈전이 만들어서 흔히 정맥이 잘 막혀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막히는 경우거든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도 오래 할 경우에는 대체요법을 오래 할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대기 오염입니다.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많이 하실수록 모든 위험이 다 감소하세요. 그래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꼭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빈도와 뇌졸중 위험은 비운동자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주 4회 운동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0%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45세 이상의 대규모 스터디에서 이제 연구가 된 건데요. 20% 가까이 더 높다는 얘기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질환과 편두통인데 각종 심장질환도 심근경색이든 판막질환이든 확장성 심근병증, 감염심내망증, 점액종, 대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요. 편두통이 있는데 특히 55세 미만 여성에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 편두통, 내가 한 번씩 머리가 이쪽 좀 지끈지끈 아파요. 이런 편두통이 아니라 특히 그 조직, 오라라고 그러는데 눈이 번쩍번쩍거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눈이 막 보이는 것이 이상하면서 그 이후에 통증이 생기는 이런 편두통들을 전형적인 편두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위험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 편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이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 위험이 같이 증가한다고 보고